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살의 임선영 여사입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제는 은퇴 후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갑작스러운 수술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선영 씨. 그런데 병실 안의 풍경이 참 묘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림자처럼 붙어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는데, 멀리 시집간 딸은 연락 한 통, 발걸음 한 번이 없습니다.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낀 선영 씨는 결심합니다. 내 평생의 전 재산인 이 집, 아들에게 전부 물려주리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우연히 듣게 된 전화 한 통이 모든 판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건 단순한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굳게 믿었던 아들의 얼굴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 그리고 절연한 줄 알았던 딸의 눈물겨운 사연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죠. 과연 선영 씨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지성스럽던 아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고, 냉정해 보였던 딸에겐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노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간 본성과 진실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임선영입니다. 올해로 딱 70이 되었죠. 인생의 전반전은 교사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데 다 썼고, 후반전은 가정을 건사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제각기 가정을 꾸려 나갔으니 이제는 느긋하게 여생을 즐길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몸 여기저기서 고장 신호가 오더군요. 이번엔 담석진이 문제였습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집에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고, 결국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의사는 담석이 통로를 꽉 막고 있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복강경으로 간단히 끝나는 수술이라며, 며칠이면 퇴원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조용히 치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속을 마치기도 전에 아들 건우가 소식을 듣고는 아내와 함께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건우는 제 가방을 뺐다시피 들어 올리며 병실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집에서 정성껏 끓여온 전복죽과 따뜻한 차를 내놓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병원 밥은 입에 안 맞으실 거예요. 제가 매일 보양식 해올 테니까 기운 차리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나서 잘 드셔야 회복이 빠르대요. 침대에 누워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코끝이 찐해졌습니다. 사실 건우는 어릴 때부터 그리 살가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공부할 때도 대충대충, 결혼해서는 자기 사업하느라 바빠서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보곤 했죠. 제가 전화를 10번쯤 해야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던 무심한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밤마다 제 체온을 체크하고 혹시 불편한 건 없는지 묻는 그 정성이야.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구나. 이제야 철이 들었네 하는 대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변화가 저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 뒤에는 늘 씁쓸한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죠. 부산으로 시집간 딸 미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연이는 벌써 3년째 명절에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건우를 통해 들었을 텐데 전화 한 통 없더군요. 출가 외에는 남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구나 싶었습니다. 섭섭함을 넘어 이제는 마음 한구석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입원 사흘째 되는 날, 의사가 내일 아침 일찍 수술을 잡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간이 침대에서 자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건우 역시 온종일 병원을 지키느라 회사 전화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이제 아시겠죠?
딸년 다 소용없어요. 결국 곁을 지키는 건 아들밖에 없다니까요. 건우의 농담 섞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제가 평생 교직 생활하며 아끼고 아껴서 장만한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원래는 두 남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고생하는 아들에게 전부 넘겨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퇴원하자마자 변호사를 만나서 명예 변경부터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하며 이불 속에서 마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사건은 그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수술 전날의 긴장 때문인지 새벽 3시쯤 눈이 떠졌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하니 통증이 느껴져서 화장실을 가려고 몸을 일으켰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는데 저 멀리 비상구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 건우였습니다.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제 심장의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연아, 오빠다. 잘 들어.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의사가 그러는데 담석이 문제가 아니라 담난이 아예 녹아내릴 정도로 염증이 심하대. 수술비도 수술비지만 나중에 간병인 쓰고 장기 입원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질 것 같아. 저는 문 뒤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의사는 분명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사업 자금이 묶여서 도저히 여유가 안 돼서 그래. 네가 어떻게든 3천만 원만 먼저 보내봐. 엄마 살려야 할 거 아니냐. 아, 그리고 절대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알잖아. 엄마 자존심 강해서 네가 돈 낸 거 알면 당장 퇴원한다고 난리 치실 뿐인 거. 일단 내 계좌로 보내면 내가 병원비 결제하고 정리할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간단한 미관상 수술을 생사가 오가는 큰 수술로 돈값시켜 멀리 있는 동생에게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너 이번에도 안 내려오면 정말 사람도 아니다. 돈이라도 보내서 도리를 해. 건우의 마지막 말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그 모든 행동이 실은 동생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명분이자 저를 안심시켜 집을 가로채려는 치밀한 연극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제가 알던 내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연락 한 통 없던 딸 미연이는 정말 저를 버린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상황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들 건우가 인기척을 죽이며 조심스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깨어있는 걸 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묻더군요. 엄마 왜 안 자고 계세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깊이 든 척 연기를 해야만 했거든요.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건우는 왜 여동생에게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을까요? 의사가 저 몰래 아들에게만 심각한 상태라고 따로 말이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아들이 저를 팔아 동생의 돈을 뜯어내고 있는 걸까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건우의 그 낮고 은밀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절대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직접 나한테. 송금해. 다음 날 아침 회진을 온 의사는 아주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임 여사님, 컨디션 좋아 보이시네요. 내일 수술은 걱정 마세요. 30분이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처치입니다. 상처도 거의 안 남고 회복도 빨라서 모레쯤이면 퇴원하셔도 될 거예요.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새벽에 들었던 통화 내용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을 다하던 아들의 모습은 진심 어린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집을 그 아이가 체느파, 동생에게는 수술비를 받아내기 위해 정성스럽게 기획된 연극이었던 거죠. 건우는 이번 내내 제 옆에서 은근슬쩍 미연이 흉을 봤습니다. 부산으로 시집가더니 엄마가 아픈데도 얼굴 한 번 안 비치는 독한 년이라며 이자는 집 문제도 확실히 정리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고 저를 종용했죠. 저는 그게 다 저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하게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불안해졌습니다. 미연이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지난 3년을 보냈을까요? 제가 정말 돈만 밝히는 염치 없는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점심,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한참 내려가다 멈춘 이름, 딸 미연.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더니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또 돈 필요해서 전화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침대 밑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놓칠 뻔했죠. 미연아, 나다 엄마야. 목에 가시가 걸린 듯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차가운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 맞아? 이번엔 또 어디가 아프다는데. 미연의 말투는 잔뜩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또 무슨 요구를 할까봐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 같았죠. 저는 억지로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벼운 담석 수술이야. 의사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거래. 별일 아니다. 그래. 알았어. 짧은 대답기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찬 바람이 불 때마다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느껴지던 미연의 싸늘한 말투 때문에 매번 번호를 지우곤 했었습니다. 미연아, 잘 지내니?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잘 지내지. 엄마가 오빠 통해서 그랬다며. 출가 외인이니까 부산에서 네 몸이나 건사하고 엄마 쪽은 신경도 쓰지 말라고.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노력 중이야. 안 쳐다보려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오빠가 그러던데. 엄마가 나랑 전화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미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내가 연락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전화할 때마다 오빠 통해서 병원비네, 약값이네 하면서 돈 달라는 소리만 들리는데. 나도 사람인데 숨이 안 막히겠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연이가 말하는 그 수많은 요구를 저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연이가 잘 지내기만을 바란다고. 돈 걱정 말고 네 살림이나 잘 챙기라고 아들에게 늘 당부했었죠. 그런데 그 말들이 아들의 입을 거치며 정반대로 왜곡되어 미연에게 전달된 겁니다. 미연아, 너 혹시 그동안 오빠한테 돈을 보냈었니? 한참을 머뭇거리던 미연이 폭발하듯 쏟아냈습니다. 보냈지. 엄마 재작년에 쓰러졌다고 해서 1,000만 원 보냈고, 작년에는 다리 골절됐다고 해서 8억만 원 보냈잖아. 지난번엔 이사 가는데 인테리어비 부족하다고 해서 또 9억만 원 보내고. 엄마, 나도 대출 이자 갚고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이제 더는 못 보내줘. 저는 병실 침대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돈을 한 푼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다리를 다쳤다느니, 쓰러졌다느니 거짓말을 하며
동생의 피 같은 돈을 가로채온 겁니다. 미연아, 미안하다. 난 정말 몰랐어. 네가 돈을 보냈다는 것도, 네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도. 제 떨리는 목소리에 미연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오빠가 보낸 택배들은 다 뭐야? 내가 보낸 선물들, 다 엄마가 시큰둥해하면서 치워버리라고 했다던데. 택배, 난 받아본 적이 없다. 건우가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 모르는 택배는 자기가 확인하겠다고 다 가져가 버렸어. 내 생일날 보낸 손편지는 오빠가 그러더라. 엄마가 읽지도 않고 찢어버리면서 딸 자식 다 소용없다고. 아들이 끓여주는 미역국 한 사발이 최고라고 했다고. 저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미연아. 아니야. 난 그런 편지 본 적도 없고 그런 말 한 적은 더더욱 없어. 수화기 너머로 미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여 초의 정적 그새 그녀가 아주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매년 보냈던 그 편지들 엄마가 하나도 못 봤다는 거야. 저는 감았던 눈을 뜨지 못한 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기력조차 없이 대답했습니다. 단 한 장도 보지 못했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미연이의 가느다란 숨소리. 베란다 창가에 서서 입술을 깨물며 만연자실해 있을 딸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선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엄마. 미연이가 나직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려다 주저하는 듯 하더니 이내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아니야. 됐어. 이제 와서 말해 뭐해. 아니, 말해봐라. 엄마가 듣고 있어. 제가 간절하게 매달리자 미연이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몇 년 전에 내가 연차 내고 몰래 고향집 내려갔던 거 기억나. 엄마 놀래켜 주려고 연락도 안 하고 갔었잖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왔었다고? 응. 근데 오빠가 문 앞에서 막아서더라고. 엄마 지금 약 먹고 잠들었는데 너 보는 것조차 스트레스라고 절대 깨우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너 시집 가고 나서 정 뗐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난 그 말 믿고 그냥 문 앞에 선물만 두고 돌아섰어. 그때 결심했지. 아, 이제 나한테 친정은 없구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딸아이가 왔다 갔다는 사실조차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건우는 저에게 친구들이랑 낚시 간다며 집을 비우라고 했었고 저는 온종일 경로당에 가 있었거든요. 아들은 철저하게 우리 모녀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말로 성벽을 쌓고 제가 딸을 미워하게, 딸이 저를 원망하게 만들면서요. 미연아, 엄마가 정말 몰랐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제 사과에 미연이는 대답 대신 깊은 탄식을 내뱉었고 통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해의 벽에 실금 하나가 갔을 뿐인데 그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진실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시리고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지은이가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닦아주며 살갑게 굴더군요. 어머니, 건우 씨가 새벽부터 줄 서서 어머니 제일 좋아하시는 단호박떡 싸왔어요. 따끈할 때 좀 드셔보세요. 평소라면 역시 내 아들뿐이네 했겠지만 이제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의도가 보여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건우의 정성은 더 이상 효도가 아니라 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습니다. 점심 무렵 미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나도 이 상황을 나쁘게만 보고 싶지 않지만 증거가 필요해. 미연이가 보내온 사진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건우에게 보낸 송금 내역이었죠.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단위까지
총 1일 차례에 걸쳐 거액이 건우의 계좌로 들어갔더군요. 오빠가 그랬어. 엄마가 자존심이 강해서 남한테 손 벌리는 거 싫어하니까 무조건 자기 통해서 보내라고. 엄마가 나 흉보고 다닌다는 말도 다 오빠 입에서 나온 거야.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난 네가 돈을 보냈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었다. 네가 힘들게 사는 줄 알고 마음 아파했는데 제 답장에 미연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회진을 온 의사는 제 상태가 아주 좋다며 내일 퇴원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건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제는 상태가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수술이 워낙 깔끔하게 잘 돼서요. 염증도 없고 회복력도 좋으셔서 굳이 병원에 오래 계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쉬시는 게 훨씬 나아요. 건우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의사의 손을 잡았지만 찰나의 순간 스친 그 당혹감은 명백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오래 있을수록 미연이에게 뜯어낼 돈이 많아질 텐데 계획이 틀어진 거겠죠. 그날 밤 저는 다시 미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연아, 나 내일 퇴원한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말해봐. 엄마, 네가 아까 보험 이야기했었지. 나 예전에 건우가 병원비 처리한다고 해서 서류 몇 장에 도장 찍어준 적이 있거든. 그게 마음에 걸려. 미연이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분해졌습니다. 엄마, 내일 퇴원하자마자 주민센터랑 보험공단부터 가야 해. 엄마 명의로 가입된 보험들, 특히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혹시 엄마 모르게 신탁 설정이나 재산 처분 위임장 같은 거 써준 건 없는지 샅샅이 뒤져봐야 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건우가 제 신분짐을 가져갔던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어머니 노후 연금 주택 신청해 드릴게요 라며 서류 뭉치를 가져온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아들이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믿고 글자 한자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인감도장을 건넸었습니다. 엄마 잊지 마. 어떤 효도는 오직 엄마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법이야. 미연이의 그 한마디가 차가운 바닷물처럼 제 가슴을 적셨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녀 사이가 멀어진 건 세월 탓도, 거리 탓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아주 은밀하게 우리 사이의 다리를 하나씩 끊어내고 있었다는 것을요. 병실 구석에 놓인 정성스러운 과일 바구니, 따뜻한 물이 담긴 보온병, 그리고 수시로 제 몸을 닦아주던 깨끗한 수건들. 그 모든 효도의 상징들이 갑자기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연극이었다면 저 또한 그에 걸맞은 무대를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체열하러 가야 한다는 핑계로 며느리를 따돌리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곧장 보험사, 고객센터로 향했죠. 상담원이 제 서류를 조회해 보여주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보험 중 3년 전 갑자기 가입된 중대질병보험과 장기 간병보험이 있더군요. 서명은 분명 제 필체였지만 수익자는 모두 아들 이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3년 전 무릎 재활 치료를 받을 때 건우가 어머니 국가 보조금 신청하려면 서류 몇 장 더 써야 해요라며 재활기구에 앉아 정신없던 저에게 내밀었던 조미들이 떠올랐습니다. 내용도 확인하지 못한 채 그저 아들을 믿고 휘갈겼던 그 서명들이 제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제 사후의 모든 자산을 본인이 관리한다는 신탁수익권 지정 서류까지 처리되어 있더군요.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차곡차곡 수익 구조를 짜놓았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복사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잠그고 미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미연아, 다 확인했다. 네 말이 맞았어. 수화기 너머로 미연이의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해. 이제 우리가 그 연극의 결말을 바꿔야지. 그 사람이 스스로 가면을 벗게 만들어야 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엄마, 철저하게 속아주는 척해. 절대 화내거나 아는 척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큰 미끼를 던져. 그래야 그 사람이 방심하고 본색을 드러낼 거야. 미연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제 곁에 미연이가 오는 것을 그토록 막았던 이유. 우리 모녀가 대화하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했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진실이 맞춰지는 순간 소름이 돋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미연이의 조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사들고 온 건우를 향해 저는 어느 때보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건우야, 엄마가 이번에 병원 신세 지면서 참 많은 걸 느꼈다. 역시 내 곁에 끝까지 남는 건 너뿐이더구나. 퇴원하면 미루던 진명회 이전 바로 처리하자. 네 정성이 고마워서라도 엄마가 마음을 굳혔어. 순간 건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해 입꼬리가 파들파들 떨리더군요. 정말요, 엄마? 아이고, 당연히 제가 어머니 끝까지 모셔야죠. 걱정 마세요. 제가 아파트 관리부터 어머니 노후 자금까지 완벽하게 세팅해둘게요. 아들의 그 비굴한 웃음을 보며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음 날 퇴원하는 길, 건우는 평소보다 더 급진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병원 로비를 누비는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효자였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 뭉치를 꺼내왔습니다. 부동산 증여 서류와 각종 위임자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미리 법무사 통해서 알아본 서류들이에요. 번거롭게 여기저기 다니실 필요 없이 여기 사인만 하시면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저는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짐짓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글쎄다. 그래도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 아들의 말투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아까 병원에서는 다 해주신다면서요. 혹시라도 미연이가 연락해서 딴소리한 거예요. 걔는 부산 가서 연락도 없던 애예요. 엄마 재산 탐나서 이제야 알랑방구 뀌는 거라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죠. 그날 밤, 건우가 베란다에서 미연이와 통화하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저는 주방 한 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그의 본심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연, 너 까불지 마. 엄마 지금 나한테 집 넘기기로 다 약속했어. 네가 와서 분위기 망치면 그땐 정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효도는 내가 다 했는데 어디서 숟가락을 얹어. 엄마 침에 기운 있는 거 알지?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법적으로는 이미 내 판이야. 침에 기운이라니. 아들은 이미 제가 판단력을 잃었다고 가정하고 주변에 밑작업까지 해둔 모양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셋째 날 점심, 건우가 최종 위임장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오늘 구청 가서 접수해야 해요. 자, 여기 사인하세요. 그의 눈에는 이미 효심 따윈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만이 가득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민 진짜 위임장이 아닌 미리 준비해둔 빈 종이에 서명을 한 뒤 서류 봉투에 바꿔치기에 넣었습니다. 진짜 위임장은 제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겼죠. 그날 밤, 저는 미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연아, 그 아이가 집을 가지러 왔지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미연이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판을 뒤집을 때야. 내가 지금 갈게. 그래, 어서 오너라. 알았어, 엄마.
내가 마지막 결말을 지을 물건 하나 챙겨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침대 머리맡에 앉아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 저는 정주만이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건우가, 오른쪽에는 미연이가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들의 웃음은 참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한 아이는 저를 돈줄로 여기는 괴물이 되었고, 다른 한 아이는 그런 저를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던 건지 자책감이 밀려왔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연극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미연이가 이 집에 마지막으로 발을 들인 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짙은 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미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본 딸은 훨씬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다른 한 손에는 묵직한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도에 흐르는 차가운 공기가 우리 사이의 3년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미연이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목이 메어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미연이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변한 것 없는 집안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는 주방으로 가 보온병에 담아온 국을 그릇에 담아 내왔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집에서 구워온 흑염소탕이야. 담석 수술하고 나면 기력이 많이 떨어진대. 이거 마시고 기운 좀 차려. 그릇을 건네받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는 밥 먹었니? KTX 안에서 간단히 먹었어. 엄마, 걱정 마.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우리 사이에는 3년이라는 세월의 침묵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서 이 어색함을 깨고 싶었지만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던 미연이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말랐네. 너도 고생 많았지? 얼굴이 반쪽이다. 미연이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원망 많이 했지. 연락도 안 하고 돈만 축내는 불효녀라고 생각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네 오빠 말만 믿고 너를 오해했어. 네가 나를 싫어해서 안 오는 줄로만 알았지. 엄마, 내가 3년 전 연차 내고 왔을 때 오빠가 문 앞에서 나를 막아섰을 때 말이야.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 엄마가 나를 보기 싫어한다는 말이 거짓말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웠거든. 미연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또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쳐놓은 거짓의 그물에 갇혀 우리는 서로를 향해 손을 뻗는 법조차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날 밤 미연이는 제 옆자리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어릴 때처럼 제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엄마, 우리 이제 다시는 오해하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물어보고 직접 얼굴 보자. 딸의 온기가 전해지자 비로소 마음 한구석에 얼음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동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이 집에서 내보내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건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소처럼 가다듬고 말했죠. 건우야, 엄마가 생각해보니 이번 주말에 친척들 다 불러서 저녁이나 한 끼 먹었으면 좋겠구나. 미연이도 내려왔으니 이참에 얼굴도 보고 네가 말한 그 재산 정리 문제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확실히 매듭 짓는 게 좋겠어. 재산 정리라는 말에 건우의 목소리가 단번에 들떴습니다. 아유,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당장 고모님들이랑 삼촌들한테 연락할게요. 음식은 제가 맛있는 데서 배달시킬 테니까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마시고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쥔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모진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독해져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가족의 질서와 제 노년의 존엄을 되찾는 싸움이었으니까요. 주말 저녁, 저희 집은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로 북적였습니다. 명절 또아님들의 삼촌들까지 모이니 집안 분위기는 꼭 잔칫날 같았죠. 아들 건우는 제 예고대로 오늘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신이 나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친척들에게 집안 곳곳을 구경시켜주며 생색을 내더군요. 고모, 이 집 이제 제가 명예 이전 받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그래도 믿을 건 아들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부산에 있는 미연이는 워낙 무심하니까. 어머니도 이제 마음 정리하신 거죠. 저는 안방에서 미연이와 함께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 가식 섞인 웃음소리,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리허설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모였다 싶을 때 저는 미연이의 부축을 받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 형님, 기운이 좋아 보이시네요. 고모부님 오셨어요. 다들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운차게 말하자 건우가 얼른 제 옆으로 다가와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눈에는 탐욕 섞인 기대감이 가득했죠. 자, 엄마. 다들 모였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정리라는 거 시원하게 말씀하시죠. 저는 미연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미연이가 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죠. 제가 그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자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은 제가 다 믿는 분들이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이 70이 넘으니 병상에 누워서 후회하는 것보다 정신 멀쩡할 때 매듭 짓는 게 맞다 싶더군요. 건우가 그동안 제 곁을 지킨 건 다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효도는 국한 그릇 떠준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진짜여야죠. 건우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을. 저는 서류 봉투에서 복사본들을 꺼내 탁자 위에 한 장씩 펼쳤습니다. 이건 3년 전 건우가 제 이름으로 몰래 가입한 고액 보험들입니다. 수익자는 전부 본인이더군요. 그리고 이건 작년에 제 인감을 도용해서 만든 신탁 수익권 증서입니다. 저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건우 네가 그랬어. 친척들의 시선이 건우에게 꽂혔습니다. 건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건 나중에 어머니 편찮으실 때 병원비로 쓰려고 미리 준비한 거잖아요. 제 진심을 이렇게 왜곡하시면 어떡해요. 그때 미연이가 차분하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오빠, 그럼 내 명의로 몰래 카드 만들어서 대출받은 건 뭐야? 지금 여기서 카드 번호랑 금액 다 불러줘. 건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했던 그 수많은 전화들, 엄마 팔아서 돈 뜯어냈던 그 거짓말들, 오빠는 증거가 없을 줄 알았지. 미연이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건우의 비열한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연, 너 까불지 마. 엄마 지금 나한테 집 넘기기로 다 약속했어. 효도는 내가 다 했는데 어디서 숟가락을 얹어. 엄마 침에 기운 있는 거 알지?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했습니다. 친척들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건우를 바라봤고 며느리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건우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건우가 변명을 하려 입술을 달달 떨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잘 들어라.
나는 이미 유언 공증을 마쳤다. 이 아파트는 수익자 지정 신탁으로 처리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노후 자금과 간병비로만 쓰이게 할 거다. 너희들 중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한다. 제가 숨을 고르며 건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남은 재산이 있다면 법대로 두 남매가 공평하게 나눠라. 하지만 거기엔 조건이 있다. 건우, 네가 그동안 동생 속여서 가져간 돈, 내 이름 팔아서 챙긴 돈, 미연이가 정리한 내역서대로 이 700만 원을 먼저 미연이에게 다 갚아라. 그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너에게 돌아갈 유산은 단 한 푼도 없을 거다. 건우는 억울한 듯 하니 그게 언제적 돈인데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창피한 듯 건우를 끌다시피 해서 집을 나섰고 친척들도 하나둘 씁쓸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거실에는 저와 미연이만 남았습니다. 다 식어버린 찻잔을 앞에 두고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문 앞에 널브러진 신발들을 보니 허망하기 짝이 없더군요.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현금인 줄기나 부동산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속에 얹혀있던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간 듯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미연이의 손을 잡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평생을 너무 참고 살았고 물어보는 법을 몰랐어. 미연이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네가 부산으로 시집가고 나서 섭섭한 마음에 입을 닫았고 네가 전화를 안 하니 너를 원망만 했어. 건우가 하는 말만 믿고 너를 불효녀라고 단정 지어버렸지. 사실은 내가 무서웠던 것 같아. 내 딸이 정말 나를 버렸을까봐 확인하는 게 두려웠어. 그래서 침묵 뒤에 숨어버린 거지. 저는 메마른 목소리로 이어나갔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침묵은 배려가 아니라 거리였고 소통 없는 믿음은 독이었다는 걸. 내가 품었던 그 자존심, 강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다는 걸 말이야. 미연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죠. 엄마, 나한테 이렇게 먼저 속마음을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난 평생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줄로만 알았거든. 저는 딸의 거친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우리 모녀 사이가 어쩌다 녹음기에, 서류에, 신탁까지 동원해서 서로를 지켜야 하는 지경까지 왔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둘 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그해 네가 왔을 때 내가 미연아, 엄마는 네가 보고 싶었어 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너도 엄마, 오빠가 못 들어오게 해서 너무 속상해라고 울며 매달렸더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텐데. 미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래도 엄마,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야. 너무 늦은 건 아니라고 믿고 싶어. 그 후 며칠 동안 미연이는 제 곁에 머물며 모든 재산 서류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변경 불가능한 신탁으로 등기했습니다. 제사 후에 누군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의 생활비와 의료비, 그리고 노후 간병비로만 지출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보험 역시 수익자 구조를 투명하게 바꾸고 타인이 대리로 서명할 수 있는 모든 독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괜찮은 실버타운 몇 곳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죠. 그런 곳에 들어가면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것 아닌가 하는 옛날식 사고방식이 저를 괴롭혔거든요. 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정원에서 노인들이 함께 서예를 하고 웃으며 산책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제 인생을 살 수 있는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일단 한 달만 단기 입주해봐. 마음에 들면 계속 계시고, 아니면 그냥 여행 온 셈 치자. 미연이의 권유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체면 때문에 무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제 삶을 억누르는 일도 그만두기로 했죠. 인생의 후반전은 오로지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던 첫날, 저는 10년 전 찍었던 그 가족 사진을 챙겨갔습니다. 사진 속 건우는 활짝 웃고 있었고, 미연이는 제 팔짱을 끼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그 시절의 거짓된 효도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과 다시는 나 자신을 속이며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오전에는 서예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정원을 산책하며 새로 사귄 친구들과 옛 이야기를 나눕니다. 더 이상 누가 면회를 오는지, 자식이 전화를 하는지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저의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낼 뿐이죠. 미연이는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내려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내가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니라는 식의 원망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과를 깎아 건네며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공유할 뿐이죠. 과거의 상처를 굳이 들춰내지 않아도 지금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신탁 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건우가 찾아와 나중에 채무를 상환하고 나면 상속 권리가 회복되는지를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상담원에게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법적 절차대로만 설명해 주세요. 예우를 갖출 필요도, 감정을 섞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아들을 완전히 내치지도 않았지만 예전처럼 품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그 아이 사이에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그 전화를 듣지 못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지금쯤 명의를 넘겨주고 아들의 눈치를 보며 딸을 원망하는 비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겠지요. 다행히 저는 너무 늦지 않게 깨어났습니다. 거짓에 가려졌던 모녀 사이의 진심을 되찾을 기회를 얻은 것이 제 인생 최대의 행운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미연이와 함께 온천 여행을 갔을 때 딸아이가 제 머리를 말려주더군요. 어릴 적 제가 녀석의 머리를 따주던 때처럼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탕 옆에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미연이는 그 사진을 인화해 제 방에 붙여주며 펜으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엄마, 다시 나를 알아봐줘서 고마워. 나도 엄마를 다시 이해하는 법을 배울게. 우리 이제는 침묵으로 사랑하지 말고 진짜 대화하며 살자. 그 글귀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거동이 불편한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마음을 닫고 입을 닫아 서로를 밀어내면서도 그것이 배려라고 착각하는 침묵입니다. 이른이 되어서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길 위에서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직 용기 내어 건네는 말 한마디만이 꼬인 매듭을 풀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들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려 했던 한 노인이 병실에서 마주한 그 서늘한 진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탐욕과 오해. 그리고 뒤늦게 되찾은 모녀의 진심. 가족 안에서의 침묵이 정말 이해와 배려를 뜻하는 걸까요? 노년의 존엄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끝까지 고수해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말 못한 오해로 가족과 멀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인생의 황혼기.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법.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이 노년의 지혜를 배우고 존엄한 삶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를 응원합니다.